أيضا السادة المشاهدين نستعرض معكم حطام الصواريخ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التي تم تدميرها بواسطة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الإماراتية. ونبدأ في حطام هيكل صاروخ باليستي تكتيكي من فئة قيام، قمنا بتدمير وصد المئات من هذه الصواريخ. ننتقل إلى الصاروخ الجوال أو الطواف من فئة بافيه. تعتبر هذه التهديدات من التهديدات التي تعتبر صعبة التعامل والصد، ولكن ولله الحمد تم صدها وتدميرها بواسطة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الإماراتية. أيضا نستعرض معكم الطائرة المسيرة الإيرانية شاهد 136 تم صد وتدمير المئات من هذه الطائرات. وأخيرا نوع آخ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من نوع شاهد 107 بالإضافة إلى شاهد 238 تم صد وتدمير العشرات من هذه الطائرات خلال الأربع أيام الماضية. If they hear pops sounds coming out of the sky, that's actually a comforting sound. It's a comforting noise. What it means that the air defense system is functioning properly to intercept, destroy all of these threats. Silence is actually not good. The UAE air defense system is very capable of defending the country, and we're very aware of the threats around it. We will continue to defend the country, and that's what we got. They are being displayed here at the UAE government media briefing as part of physical evidence of the attacks, which officials describe as a direct violation of the country's sovereignty and security. 최근 이란의 UAE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화력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저가형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대거 동원하며 주변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서구 자본의 중심지이자 중동 경제의 핵심인 UAE를 타격함으로써 국제적인 시선을 분산시키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UAE가 타깃이 된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치밀한 계략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주인공이 바로 우리 천궁이었는데요. 당시 UAE군은 자체 구축한 다층 방공망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변칙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사드 그리고 한국의 천궁2로 촘촘하게 짜인 3중 방어망은 90% 이상의 종합 방어율을 기록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건 단연 천궁2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전에 투입된 천궁2 두 개 포대는 날아오는 표적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무려 96%라는 경이적인 실전 명중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까지 두 개 포대에서 준비된 64발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격하지 못한 나머지 4%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아오던 중 스스로 추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는 바람에 요격할 대상이 사라져서 발생한 수치라는 것이죠. 즉 실제 대응 상황에서 천궁2의 방어 성공률은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최신형 패3나 이스라엘의 데비드 슬랭조차 실전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의 기록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바로 천궁2가 첫 실전 대비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방공미사일 체계는 수많은 실전을 거치며 데이터를 쌓고 적의 회피 기동이나 변칙적인 변화구에 맞춰 개량을 거듭해야 성능이 완성되는 법인데요. 그러나 천궁2는 첫 실전 투입부터 적의 변칙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죠. 심지어 당시 UAE에 배치된 상황도 딱히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현재 배치된 두 개 포대 중 하나는 수출 추진 당시 현지 환경 적응을 위해 선보였던 일종의 홍보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현지 병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먼저 보낸 교육용 물량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본격적인 실전 배치보다는 현지 적응과 훈련이 한창이던 초기 인도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실전이 터진 것인데 우리 천궁2는 그 짧은 준비 기간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성능으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린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굳이 비판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야 2022년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들었는데 배달의 민족이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배치가 늦어진 거냐 라고 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번 실전 배치는 사실상 최종 계약이 완료된 지 단 1년 만에 이뤄진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천궁2 시스템의 방대한 규모 때문이죠. 이 체계는 단순히 한 회사와 계약해서 뚝딱 들여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핵심 구성 요소인 유도미사일의 LIG X1, 다기능 레이더의 하나 시스템, 그리고 발사대를 담당하는 하나 에로스페이스까지 무려 3개의 거대 방산업체와 각각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구조인데요. 각 회사와 업무 부처마다 세부 계약 조건이 다르다 보니 2022년에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고, 이어서 23년도에 LIG의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하나 에어로의 발사대 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죠. 결국 시스템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총 계약 완료 시점으로부터 단 1년 만에 전격적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하고 전력화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 방산의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압도적인 실전 능력에 힘입어 현재 UAE 측에서는 천궁2 미사일 잔여 수량을 단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며 조기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서는데요. 천궁만 제때 받을 수 있다면 돈이든 석유든 무엇이든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응답하듯 우리 정부는 이번 달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천궁2 유도탄 30여 기를 UAE 측의 C-17 수송기를 통해 전격 인도할 계획인데요. UAE 역시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5일 먼이로 확실하게 화답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한국은 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가운데 200만 배럴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셈이니 천궁2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효자로 등극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천궁2 유도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내 주요 국가들조차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할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천궁 미사일은 그야말로 돈 되는 물건인데 단 2발 값이 K9 자주포 한 문과 맞먹고 5발 정도면 K2 표전차 한 대를 셀 수 있습니다. 실제 UAE와의 4조 원 규모 계약 중 절반 이상이 유도탄 구매 비용인 2조 원어치며 UAE가 이틀 만에 다 써버린 60여 발의 가치만 해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격조차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성비로 통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패3는 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발당 50억에서 60억 원에 육박하는데 우리 천궁은 그보다 3-4배 더 저렴합니다. 성능은 하이엔드급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까지 빠르니 전 세계가 천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한편 이처럼 천궁2가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수호하며 압도적 성과를 거둔 반면 중국산 방공망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같은 하늘 다른 결과. 실제로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국가들은 이번 이란 사태에서 드러난 처참한 실전 성능을 보고 계약 취소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격 전 당시 이란은 폭격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 전체가 지하 벙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제 최신형 최고급 방공망인 홍큐9B 시스템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F-35 편대가 출격하자 이란의 방공망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스텔스기 킬러라 자신하던 데스텔스 레이더는 정작 F-35의 신호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F-35의 강력한 디지털 제밍에 속수무책으로 목통이 되었고 뒤이어 발사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함에 허무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기체가 F-35가 아니란 점인데요. 바로 F-15였죠. F-15는 폭장량이 넘사벽인 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서 하늘의 공룡이라 불리는데 정상적인 방공 시스템이라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포착했어야 할 F-15가 머리 위까지 날아와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는 건 이미 중국제 레이더와 방공망들이 100% 전부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이란이 야심차게 도입한 데스텔스 레이더 중국제 YLC-8B 레이더는 동구권 최초로 UHF 대역을 사용해 스텔스기에 전파 흡수 코팅을 무력화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F-22나 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를 최대 250에서 35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고 일반 항공기는 무려 700km까지 탐지 가능하다고 떠들어댔죠. 이란 역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미국의 F-35나 B-2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며 자신만만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가버렸지만요. 또 이란이 중국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지하벙커 역시 현대화된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을 견디지 못하고 먼지가 되어버렸는데 중국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란 수뇌부의 선택은 결국 국가 지도부 전체를 사지로 몰아
몰아넣는 결정적 패착이 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기술력은 이란의 발목을 잡는 엑스맨 역할을 제대로 해버렸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이란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파키스탄과 인도의 교전 중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야심차게 구입한 홍큐9B와 홍큐16 방공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일간의 분쟁 동안 단 한 건의 요격도 성공하지 못한 채 군 인프라의 20%가 인도군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인도군의 퇴역 소장 지디박 씨는 중국제 시스템의 성능은 형편없었으며 우리는 아주 손쉽게 이를 무력화했다라고 비웃을 정도였죠. Now, one reason this conflict was so widely followed was because it was supposed to be the big debut of Chinese weapons in combat. Chinese jets, Chinese missiles, air defense system, all of them were seeing combat for the first time. From the looks of it, India managed to punch through those Chinese arms and weapons. But what did you make of it? Do you think the Chinese weapons held up? Clearly, it showed lacking in capability, and India showed the which is not simple, right? I don't want to make things very simple, although people want explanations of the sheer amount of technologies, radar jamming, radar missiles, out of line of sight missiles, the risk to the pilots to be able to penetrate Pakistani airspace and to hit these targets and hit the air defense systems themselves. I understand a lot of what the technical requirements are to do that. This was a test of those Chinese systems, and they showed up wanting in spades, right? India hit every target it wanted to. And you can't hide that through satellite imagery, like you say. 또한 2026년 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당시 베네수엘라는 중국제 JY-27A 데스테스 레이더와 러시아제 S-300VM을 결합해 이른바 철권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카라카스 급습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레이더 교란 장치는 중국제 레이더가 미사일을 조준하기도 전에 시스템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측의 요격 기록은 0건, 방공망은 있으나마나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Global implications following the U.S. operation in Venezuela. Reports say Chinese-made defense radars in the country failed during the operation. Well, we know for a fact that the Venezuelan air defense was unable to counter U.S. strike. And the reason why they failed could be due to many factors. Of course, one of the reasons might be failure of those Chinese-made air defense radar and missiles. They did not perform as advertised. So we also don't know how well those systems were maintained. Did the Chinese just steal them for stuff and not teach them how to repair and maintain radars? And could also be human factors where the training and proficiency of the operator, maintenance capability, those hardware is just nice to look at. And there also might be a breakdown between the radar and the missiles. They couldn't complete the kill process where the radar might have seen a target, but they couldn't pass the information to the shooter, the missile. So it could be caused by electronic warfare by the U.S. forces. We do that, and we always use that technique to protect our forces going in. So there could be many factors. Certainly, the Chinese hardware might be one of the primary factors that caused the Venezuelans to not able to defend against. China's claimed that JY-27A was developed by China, but in fact, it is a copy of the Russian Nebo-M radar that was part of the S-400 missile system cell that the Russians sold to China. So it uses a VHF frequency. I don't want to get into the actual details. These frequencies do not have the accuracy of a high-band radar, so it might be able to detect a target far away, but you couldn't tell the actual distance and location. So it's not as capable as the Chinese claim it to be, but that's expected because culturally, when China and Russia release their weapon performance data, it is usually much better than the actual performance. They just say, hey, we can do all this. 그리고 바로 이번 2026년 3월 이란의 방공망 초토화와 하메네이의 사망까지 이 정도면 중국제 방공망의 3중 검증은 끝난 셈이죠. 이젠 진짜 별로인 걸 따로 말 안 해도 믿을 수 있는 중국산 방공망입니다. 사고 이후 중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며 발을 빼거나 사용자의 전문성 부족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이기까지 하면서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실제 성능이 전 세계에 전부
뽀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방공망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중국제 무기의 카탈로그 성능이 결국 뻥카였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방 측 전지전이 강력한 노이즈 제밍을 뿜어내어 레이더의 눈을 멀게 했고, 이후 디지털 무선 주파수 기억 기술이 중국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 변조한 뒤 다시 보내 수백 개의 가짜 유령 목표물로 시스템을 가부화시켜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대레이더 미사일이 기지를 직접 파격하며 끝을 내는데요. 중국이 스텔스를 잡는다고 자랑한 저주파 레이더는 거칠게 위치만 파악할 뿐 미사일을 유도할 정밀한 해상도가 없고 주변 전파 간섭에 매우 취약했던 것이죠. 결국 하드웨어는 복제했지만 수많은 전파 중 진짜 적기를 골라내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훔쳐오지 못한 카피캣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이중체계 간 데이터 전송 규격이 맞지 않는 불협화음과 유지보수 및 운용자 교육 부실까지 겹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사실 이런 패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 바로 중국 내부 깊숙이 자리 잡은 부패가 그 내막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진핑이 군수 내부 장성들을 잇따라 숙청했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숙청 대상이 방산 분야, 특히 로켓군과 방공망 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미사일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거나 고가의 부품 대신 저렴한 가짜 부품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무기 조달의 몸통으로 방공 레이더의 핵심인 반도체와 센서를 저질 부품으로 대체한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란에서 레이더가 미군의 전자전 한 번에 먹통이 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죠. 리유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은 미사일 추진체 결함과 연료 비리의 핵심으로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미사일이 요격은커녕 궤도를 이탈하며 불발된 기술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평소 우리 방공망은 무적이며 스텔스기를 완벽히 잡는다라고 시진핑에게 허위 보고를 일삼다가 이번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건에서 들통나자 시진핑에게 구라친 죄로 수청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우리 방패는 미군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를 진짜로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단 몇 분 만에 방공망이 뚫리고 장님이 되는 꼴을 목격하자 자신이 속았다는 배신감에 대대적인 칼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전자전 방어력을 통째로 팔아먹은 셈입니다. 연구비는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태무 레이더가 생산되었으며 정치적 야심을 위해 대만 침공의 방패로 믿었던 홍큐 구비가 종이 호랑이였음이 드러나자 시진핑의 전략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 침공 계획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곧 시진핑 체제 근간 자체가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중국산 방공망을 뚫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가능 쌉가능이죠. 최근에 실전 사례들이 증명하듯 중국제 레이더는 광역 탐색에는 성공할지언정 정밀 추적 및 화력 관제를 위한 조준 단계에서는 고질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우리 KF-21은 중국 방공망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첨단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 시스템의 독자 기술이 KF-21에도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정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 변조한 뒤 허위 표적을 생성하는 디지털 무선 주파 기억 장치 DRFM 기반의 정교한 제밍 기술과 고속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가 기체 내부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KF-21 핵심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단순히 적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 레이더 주파수 대역에 집중적인 방위 전파를 투사하는 전자 공격 기기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수행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위협을 신호로 실시간 탐지하여 기만기와 플레이어를 자동으로 살포하는 통합 자가 보호 체계 ALQ200K 등은 기체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데, 독자적인 전자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적의 최신 위협 신호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복제한 카피캣 무기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하이엔드급 하드웨어와 이를 구동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로직을 국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대한민국 무기에는 이른바 낭만이 있습니다. 실제 운용 성능이 카탈로그상 수치를 상회하며 실전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K2 표전차는 공칭 유효 사거리가 3km로 알려져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5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경이로운 저력을 보여주고, K9 자주포는 카탈로그상 포신 수명이 약 1000발 정도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가혹한 실전 환경에서 1500발 이상을 발사하고도 건재한 내구도를 과시하며, 여기에 천궁2의 요격 성공률은 공식적으로 90%를 지향하지만 최근 실전에서 96%라는
넘는 압도적인 기록을 달성하며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방어망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으로 잡은 한계치를 비웃듯 실전에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 세계가 믿고 쓰는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이죠. 반면 중국산 무기는 뭐 같은 모양이라도 오면 다행. 오늘 영상 보고 우울해야 이란 외무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태무 환불 정책 알아보기. 오늘의 한 줄평, 통계적으로 사람 5명 중 1명이 사기꾼. 그래서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가 봄. 반대하면 중국인.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